네, 한 20대 여성이 자신의 귀가를 돕던 경찰을 하이힐 신은 발로 걷어차 경찰관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여성은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조폭 고 김태촌의 양아들을 자처했던 김모 씨가 200억대 횡령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여성이 무려 9cm짜리 하이힐을 신고 이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찼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그 11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 5시죠. 네. 이제 뭐 날이 어스름게 셀 때인데 24세 된 여성이 그 서울 그 모 병원에 이제 업무과 직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술을 아침까지 먹었나 봐요. 근데 택시를 타고 가면 되는데 집이 동대문이죠. 그런데 경찰관에게 112 신고를 해서 신고한 내용이 집에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다. 사실 이제 이 좀 상당히 터무니없는 신고를 한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경찰관이 그 시간이면 굉장히 피곤할 때입니다. 밤새 광진경찰서 하양동이 굉장히 복잡한 데거든요. 건대, 세종대 또 먹자골목이 있어서 신고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곳인데 그 5시쯤에 신고가 떨어지니까 현장을 갔죠. 근데 그 뒤차에 태우고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동대문이다. 그래서 집에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막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다가 아니 왜 그러시냐고 돌아보니까 조수석에 타고 있는 38세 된 정모 경장의 얼굴을 그대로 9cm 정도 하이힐 굽이 있는 걸로 차버린 거죠. 네. 뒤에서 버티고 있다 차버리니까 얼마나 세게 찼겠어요. 그러니까 마침 왼쪽 실명이 될 뻔한 거죠. 근데 이 소간길이라 그래가지고 눈물을 통로로 연관하는 그게 찢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눈 주위 안아골 골절에서 눈 주위 뼈가 다 골절돼서 긴급하게 진단이 이제 5주가 현재 났다고 하는데 1차는 그래서 영등포에 그 잘하는 병원으로 옮겼다가 지금 2차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아마 잘못하면은 그 시력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진단이 나오나 봐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상태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좀 호전이 된 건가요? 예, 지금은 이제 2차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1차 수술은 그래도 잘 지금 돼서 2차 수술을 하겠다고 지금 대기 상태인데 아마 그 가족이라든가 본인이 굉장히 충격에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와주려고 온 경찰을 납치범으로 오해를 했다라는 게 이해가 잘 되진 않거든요. 경찰서에서 이제 형사과로 파출소에서 그 현행범으로 그 체포가 돼가지고 경찰서 형사과의 조사를 받는데 굉장히 참 뻔뻔한 대답을 한 거죠. 내가 납치당하는 줄 알았다. 네. 그리고 기억이 없다. 이렇게 정말로 그 구차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는데 정말로 그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 시간에 신고를 해서 집에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순찰차에 태웠는데 그 본인이 페트로카 신고한 뒤에서 거 아닌가요? 네? 본인이 신고한 거 아닌가요? 본인이 신고를 한 거죠. 네. 집에 바래다 주라. 그러니까 막 택시비가 없었던가 뭐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탄 지 불과 10분 이내에 그런 전화를 하다가 그렇게 뒤에서 발길질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거는 어떤 기억이 없다고 하고 납치당했다고 변명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고의성이 있다라고 봐야 고의성이 될 것 있다고 같은데요. 봐야죠. 그러니까 네. 일종의 주사, 술 버릇이겠지만 충분히 이런 형태가 예전에도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이 신고를 하고 아침 5시고 경찰관 복장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길질을 한다고 하는 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건 고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일단 2번의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속된 이후에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고 또 처벌은 어떻게까지? 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같으면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 수단으로 공무를 방해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만약에 상해를 가했다 그러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으로 해서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그래서 벌금도 없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는 가능하겠지만 징역형에 처해지는 그런 중한 범죄죠. 네, 이렇게 술에 취해서 뭐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거나 또 파출소, 경찰서 내에서 어떤 추태를 부리는 일 종종 있다고 들어왔는데 혹시 팀장님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습니다. 8월 달에 짧게 말씀드리면 8월 달에 술이 만취돼가지고 새벽 1시쯤에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서 부인하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거실에 소파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보니까 웬 남자가 소파에 자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연행을 하는데 경찰서에 와서 왜 내 집에 있는 나를 잡아가느냐 이렇게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 진술을 해요. 처음에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경찰관이 오니까 사실상 이 겁도나고 미안하기도 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라고 자기가 자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행태,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화면도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처벌이 좀 더 엄정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 영장 청구가 돼서 처음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기각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두 번째 영장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제복 입은 공무원들, 특히 경찰관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거든요. 지금 여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일 겁나는 게 이 발길질에서 낭심 차이능보다 더 겁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긴 손톱으로 얼굴 핥히는 거예요. 경찰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성형수술 한두 번 해도 안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가장 경찰관 일선서에 있는 경찰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긴 손톱 가지고 있는 술 취한 여자를 제일 무서워한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여성일 때 좀 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실제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자 경찰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 사실 경찰 여경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그 험한 곳에 여경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 경찰관이 다가가면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 성추행을 한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주정을 하거나 오히려 덮어씌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많은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그러면은 이제 뭐 경찰서에 왔을 때 술이 깰 때까지 그냥 이렇게 두게 되는 건가요? 사실상 이제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요즘 하도 인권하고 하니까 네. 이 경미 범죄를 수갑을 채워서 둘 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호하는데 한 명 정도가 거의 두세 시간을 그 취객 보호하는데 온통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아침 되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침 되면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걸 까마득하게 모르는데 CCTV 녹화된 걸 보여주거든요, 일부러. 그러면 예. 자기도 자기 행동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알코올성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선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죠. 네. 자, 다음 사건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조폭 고 김태촌 씨의 네. 양아들 김 씨가 네. 2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 예.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이 사람이 김태촌 씨는 우리 3대 조폭 패밀리의 한 사람인데 2년 전에 이제 그 사망을 하셨죠. 네. 그런데 그 간병을 하면서 양아들이라고 자기가 자처를 하고 다니는데 결국 지금 굉장히 진흥화됐죠. 회사를 인수를 200억 정도인데 10%만 현금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산, 주식을 다 인수를 받는데 머리를 쓰죠. 바로 사채 대부업자를 통해서 그 200억 상당의 주식을 맡기고 그다음에 네. 그걸로 다 갚고 그다음에 또 그 회사 자산을 또 담보 잡아서 200억 정도 횡령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그 집회 개수기라든가 네. 이런 형태의 회사인데 결국은 40-50개 나라에 수출까지 하는 회사인데 이 사안으로 해서 이 회사가 완전히 상장 폐지돼 버리는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검찰에서 결국은 구속 기소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 양아들을 자처하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고 김태촌 씨와 이 양아들이 실제로 어떤 사이였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좀 이제 제가 강남에서 그 조직폭력 반장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네. 그렇게 인정받은 양아들은 아니었더라고요. 본인이 김태촌 그 보스님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수발을 들어주고 심부름을 해서 너는 내 아들 같다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이지 그 조직에서 인정하는 양아들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위세를 가지고 이런 범죄를 한 것인데 네. 아마 굉장히 중형을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상당히 좀 지능적인 경제 범죄였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은 이 강력팀에서 조직폭력배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동향을 관찰하거나 뭐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지만 네. 지금 고소가 되거나 신고되는 걸 보면 수사과 진흥팀이나 또 경제팀에서 사건을 해야 되는 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머리를 쓰는 거죠. 진화된다고 보죠, 조폭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조폭 그러면 왜 쉽게 생각할 때는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렇죠. 막, 검정 네, 어깨에 옷을 힘주고 입고 예. 깍두기 머리에 체격이 전부 이렇게 체지방이 많은 사람들인데 요즘에는 그런 형태는 잘 지금 없는 아날로그 형태의 조폭에서 진화돼 가지고 아, 그렇게 되면 조직이 와야 되고
사실 조폭 조직보다 더 큰 게 어떤 조직입니까? 바로 공조직이거든요. 경찰 조직이나 검찰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피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리를 써서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인터넷 도박이나 아니면 기업 M&A나 주가 네. 조작이나 이런 형태, 또 담합해서 경매, 입찰 네. 이런 형태로 완전 진화된 범죄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협박이나 아니면은 폭행이나 네. 이런 걸 구사하게 되는 옛날 아날로그 방식 그때는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같은 지능형 범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네.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겠습니다. 네, 사실 전국에 약 5천여 명의 한 210여 개의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강력팀에서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 폭력 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진화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공부를 하자 그래서 강력팀에서 경제 공부도 하고 네. 기업 M&A가 뭐냐,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인출책은 뭐고 이런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죠. 그래서 대응을 하고 동향 관찰을 하면서 이제 첩보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네. 지금 강신명 경찰청장 지시로 지금 3개월간 4월 달부터 조직폭력 범죄 일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동네 조폭을 단속을 했지만 지금은 규모가 있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거나 그 지역에서 완전히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를 단속을 하는 그런 체제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조직폭력배들이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제 이 단속을 하게 되면 몸을 움츠리고 또 증거를 남기지 않고 심지어는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이렇게 그 사건을 맡아서 해주는 변호인까지 선임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 형사도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 소식들이 많은데 끝으로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주시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예. 심폐소생술로 50대 남성을 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른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인데 이 어린아이가 해냈어요. 저는 이 소식 뉴스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지금 요즘 너무 어두운 그 뉴스만 있는데 맞아요. 야 초등학교 4학년 이수빈 학생이죠. 이 강서에서 엄마랑 같이 나왔는데 이분이 51세 된 남성이 집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쓰레기장으로 나오다가 이제 고혈압도 있고 한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네. 근데 마침 어머니하고 이곳을 지나던 이수빈 학생이 자기가 4시간 전에 강서 그 상설 소방 체험장, 심폐소생술 네. 체험장을 갔다 온 기억이 난 거예요. 네. 근데 주변에 있는 성인들은 어떻게 아주 119에 신고를 해라 소리만 지르고 행동을 못 하는데 이 소녀가 직접 다가가서 엄마 옆에 두고 거기서 이제 이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네. 하는데 교육을 받았던 대로 네. 했던 거겠죠. 그게 4시간 전에 받았던 게 생각이 난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심폐소생술 했는데 불과 30회 정도 하고 이제 그 2회 정도는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인공호흡을 안 하고 1분 정도 심폐소생술 하는데 이분이 깨어나신 거예요. 아, 예. 그때 이제 한 몇 분 후에 소방 구급대가 도착을 했는데 그 소방 구급대가 너무 참 기쁘고 반갑고 또 주변 사람들이 뭐 박수도 치고 그랬다고 해요. 언론은 안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옮겨서 그분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데 이 아이가 수빈이가 엄마를 끌안고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이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살아서 가니까 무섭기도 하고 네.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를 끌안고 울었다고 하는데 네. 그 소식까지 들으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기분 좋고 귀엽고 이쁘든지 얼굴도 정말 앞으로 커서 의사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영화 배우나 탤런트해도 될 그런 미모를 갖추고 있는 그 수빈이에요.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심폐소생술이 1분 내에 하게 되면 97%, 그다음에 2분 이내에 하면 90%, 4분 이내에 하면 50%인데 4분이 넘어가면 대부분 5% 정도 생존율이고 대부분 사망을 하는 내세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에 해마다 2만 명의 심정지 환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건 8.7%. 100명 중에 8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심폐소생술 협회나 소방협회에서 알려준 그 자료인데 정말 이거 심폐소생술 저도 다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 마음까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